자, 오늘은 학습지 32페이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몽골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예요. 그래서 1번 제목을 보면 원 간섭기의 고려라고 되어 있죠. 이 원이라는 명칭은 몽골이 중국을 다 제패하고 나서 세운 제국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몽골에 여러 차례 걸친 침략을 이제 버티다 강화도까지 이전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참별초가 마지막까지 제주도까지 넘어가서 항쟁을 하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강화를 맺음으로써 국가라는 형식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골로부터 원나라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까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제목을 보면 내정 간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정이라는 게 내부 정치라는 의미예요. 고려라는 나라의 내부 정치를 외부 세력인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엇이 지금 손상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네, 지금 고려는 자주성이 타격을 받은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식민지화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라는 명칭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까지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식민지는 다름없기 때문에 반식민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이런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어떤 건지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정동행성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런 단어들 보면 이제 이 중요한 말이구나 여러분 이제 감이 와야 돼요. 이제 평소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역사 용어로서 여러분한테 이제 외워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뜻을 파악하면 됩니다. 정동행성은 두 가지 의미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동이라는 단어랑 행성이라는 단어로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말 행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중서성, 상서성 이런 정당성 하던 거 기억나죠? 이거는 관청, 기구란 얘기예요. 국가기구, 행정기구. 근데 앞에 있는 행자 보이죠, 여러분? 행자. 행자는 요 행자예요. 다니다, 돌아다니다. 그래서 행자가 붙으면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가기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성이라는 말은 이 지방이라는 의미는 고려 입장이 아니라 몽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방이에요. 그래서 몽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몽골 바깥에,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 그러니까 일종의 고려를 몽골의 지방으로 봤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자주성이 매우 타격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성이라는 단어는 약간 몽골에서 설치한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앞에 있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정동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자, 정자는 무슨 글자냐? 정벌하다, 정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동자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동자예요, 동자. 이 동자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정벌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네,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는 일본으로 멀리, 원이라는 건 멀리라는 뜻이에요. 원양어선이란 말 들어봤죠? 멀리 정벌하러 가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바다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원정을 가는데 이제 군사도 마련해야 되고 배도 가고 가야 되겠죠. 이런 일본 원정 준비에 필요했던 이 당시에 설치한 국가기구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 원정에 필요한 모든 일 처리를 여기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거예요. 이 일본 원정이 끝나면 이 기구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이름만 보면은 일본 원정과 관련돼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사라지면 얘도 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 원정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갔습니다. 근데 일본한테는 좋았어요. 왜냐? 이 몽골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는 걸 상당히 무서워했기 때문에 일본 본토를 되게 공포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밤에 되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자기가 싫은 거예요. 일본 땅이 너무 이상해요. 뭐 귀신 들린 땅 같고 그래서 여기 자기가 싫어가지고 배에서 잤어요. 근데 이 일본한테는 아주 좋은 침. 밤 사이에 뭐가 불었을까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다 해가지고 예, 고려 사람들도 같이 갔는데 고려와 몽골군들이 바로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2번이나 태풍 때문에 일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태풍을 뭐 신풍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자신들을 나라가 보호받는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아무튼 고려는 이 정동행성까지 꾸려가지고 일본 원정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정동행성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라지지 않고 얘는 계속 남아있으면서 일본 원정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전환됩니다. 고려의 내정 간섭에 이 기구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를 옥죄이는 길구로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토도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경이라는 도시가 중시되면은 우리나라의 무슨 정책을 의미하죠? 네, 북진 정책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북진 정책이라는 것은 자주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몽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북진 정책을, 고려의 북진 정책을 좋아할까요? 매우 싫어할까요? 매우 싫어해요. 이 길을 꺾어놔야 돼요. 그래서 서경 지방을 자기들이 몽골이 직접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동령부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져가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 이쪽은 여러분 서경과 같은 북쪽인데 반대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동해바다 쪽으로 이제 붙어있는 지방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더 나올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탐나 총관부. 탐나가 어디예요? 예, 제주도이죠. 여기서 이제 일본 원정 가는 그 배를 만들고 그 배 만드는데 삼별초들을 동원하고 막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또 말도 기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도를 직접 지배했었습니다. 세 군데를 직접 지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실에 대한 간섭입니다. 자, 고려의 국왕은 원나라의 공주와 반드시 혼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려의 국왕은 원나라 왕의 누가 되는 거죠? 예,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려는 사위의 국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인어른이 높아요? 사위가 높아요? 급이 다르죠. 장인어른이 어른이잖아요. 높은 겁니다. 사위는 사위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원나라와 고려가 동급일 수 있을까요? 동급이 안 됩니다. 원이 위로 가고 고려가 아래로 가야 되는 이런 급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나라에서 공주가 이제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고려 왕자를 원나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죠. 약간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면은 더욱더 원 입장에서는 조절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허수아비처럼 만들고 꼭두각시처럼 만들려는 목적으로 선진 문물을 배운다라는 유학을 하자라는 그런 좋은 말로 허울로 데리고 온 다음에 고려 왕자를 원에서 교육시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치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국왕을 자주 교체한다 이거입니다. 자, 고려 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려왕이 자주성이 지금 큰 타격을 받으니까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원나라에 약간 막 대항을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그럼 원나라 입장에서는 이 고려왕이 마음에 안 들죠. 고려왕을 갈아치웁니다. 누구로 갈아치울까요? 이 사람의 아들을. 이제 네가 왕해라. 이 아빠거든요. 근데 아빠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놔요. 살려놓고 딴 데로 살짝 심양왕이라 해서 딴 데다가 살짝 치워놓고 고려왕이 이제 아들이 할 거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또 일을 하다가 약간 원나라의 정책에 반대하고 반항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걸? 살아있던 이 아빠를 네가 다시 왕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기도 해요. 그러면서 원나라 입맛대로 정책을 하게끔 이 둘 사이를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왕을 자주 교체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고려의 왕권을 매우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제, 왕실이나
국가 조직이나 이런 쓰는 용어들을 낮춥니다. 왜냐? 원과 고려는 같은 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하, 세자 이런 호칭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원과 격이 같은 관청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우리 왕들 이름이 태조, 태종, 조나, 종으로 끝났죠. 예, 조나, 종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더 낮춥니다. 더 낮춘 게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충자를 붙입니다. 왕은 충성을 받는 존재인데 충성을 하라고 하는 거죠. 시호는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간섭기를 알고 싶으면 왕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 이름에 충자가 붙어 있으면 이때가 바로 원간섭기예요. 고려에서요. 그래서 충렬왕, 충수광, 충해왕, 충무광 이런 식으로 충자가 다 붙어 있는 시대가 바로 원간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수탈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조공, 물건을 가져가고요. 물건뿐만 아니라 어린 여자들을 공료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궁료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선물로 부하들에게 주기도 하고. 여자들만 끌려갈까요? 남자들도 끌려갑니다. 남자들은 무엇으로 끌려갈까요? 남자들도 끌려가서 결국에는 어디서 일을 하냐면 궁궐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왕궁이죠. 궁궐에서 일을 할 때 남자들은 대부분 어떤 상태로 일을 하죠? 네, 환관, 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짱한 어린 아이를, 남자아이를 거세를 시켜가지고 환관으로 둔갑시켜서 데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려라는 국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타격을 받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런 경제적 수탈 이 부분에서는 백성들이 많은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물 교류 측면 보겠습니다.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식 풍습을 몽골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같은 게, 단어 같은 게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치, 벼슬아치 이렇게 부르는 사람 이름 뒤에 치자라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몽골 형식이에요. 그리고 임금님의 밥상을 수라상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것도 몽골 쪽 풍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혼례할 때 보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동그란 거 빨간 거 이렇게 딱딱 찍고 있잖아요. 연지곤지 같은 것도 이제 몽골 족두리 같은 거, 머리에 쓰는 족두리 같은 것도 몽골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의 고려의 풍습 같은 게 또 전해집니다. 여기 공녀들이 이제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려식의 옷 같은 거, 머리 스타일 같은 거, 그리고 또 먹는 풍습, 상추쌈 같은 게 이제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있는 권문세족의 성장입니다. 여기 권문세족이라는 명칭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족이라는 건 이제 그 귀족 이렇게 할 때, 호족 할 때 그런 거고요. 권문세가라는 거 의미거든요. 권력,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권세 있는 가문과 그 집안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권세. 힘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힘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권문세족이 성장하게 된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원간섭에 대한 고려의 대응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1번에서 이제 원나라가 우리를 이런 식으로 길들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입니다. 정동행성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정동행성을 이제 기능이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하면 점점 약해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충렬왕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세 군데를 직접적으로 영토를 빼앗겼잖아요. 그 중에 서경 쪽의 동령부랑 제주도 탐라총가부는 외교적으로 돌려받았어요. 외교적으로. 너무하지 않느냐? 계속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직할령론이라는 것은 고려라는 나라 자체를 아예 없애고 고려를 일종의 몽골의
지방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논의거든요. 직할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의 간섭을 받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나라를 없애고 미국의 50 몇 번째 주로 받아달라. 주로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인 거였어요. 직할령. 그런데 이제 직할령 논의는 좌절시켜서 고려라는 명칭, 국가 형식은 유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 원간섭기에 등장한 사람들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자, 우리 고려시대 지배층들의 변화 과정을 좀 보면은요, 처음에는 고려라는 나라는 호족들의 나라였죠. 호족들의 연합 정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호족들은 광종에 의해서 이제 호족들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새롭게 형성된 지배층들은 가문 문벌로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문벌 귀족들이었습니다. 문벌 귀족들이 오랜 세월 집권하면서 모순이 발생하고 문벌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자치 정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묘청의 석양천도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무신 정권으로 뒤집힌 거죠. 그래서 이 무신들의 시대가 가는데 이 무신들의 시대가 아이러니하게도 외부 세력인 원나라에 의해서 이제 끝이 난 거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권문세족입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의 특징은 그냥 말 그대로 권세 있는 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보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 다 됩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무신 정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원간섭기 하에 새롭게 권력을 가지면서 급부상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짬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벌 귀족처럼 이렇게 약간 유서 깊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출신 보면 기존에 세도 있는 가문, 그렇죠. 문벌 귀족이거나 무신 정권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 몽고로의 통역 출신. 그래서 몽고로를 매우 잘해서 원나라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 부원 세력입니다. 원나라에 아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왕의 측근 세력. 그래서 국왕이 어렸을 때 원나라에서 생활하고 있죠. 그때 국왕을 보좌하던 사람들이 국왕이 다시 고려로 올 때 왕이 되기 위해서 왕좌에서 이제 왕이 되면서 고려로 오거든요. 그때 함께 따라서 들어와요. 그래서 국왕의 측근 세력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 어느 나라랑 매우 친할까요? 원나라랑 매우 친한 친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의 이익을 대변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원의 앞잡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친일파 하면은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잖아요? 친원파도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권문세족은 어떻게 세력을 확대하느냐? 우선 이들은 관직을 반드시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문벌귀족 같은 경우는 가문 자체가 힘이 되지만 이들은 관직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은 공부랑은 담을 쌓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관직을 차지하느냐?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뭐예요? 음서와 같은, 음서제도 같은 음서 등을 이용해서 자신들 권력을 세습하고 경제적으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농장이라는 말만 해도 규모가 큰데 그 앞에 대농장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는 대농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쪽 산에서 저쪽 산, 그 산 사이에는 모든 땅이 한 사람의 땅이다. 그리고 저기 강이랑 저 멀리 보이는 강과 강 사이도 한 사람의 땅이다. 이렇게 경계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라는 게 대농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보면 충선왕 등이 이 개혁을 시도해서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에 이런 대농장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권력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세금 거두러 관리들이 오면은 관리들을 아예 두들겨 패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개혁하기 위해서 충선왕을 비롯해서 다양한 왕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충선왕 등의 개혁을 시도했지만 시도라는 말이 붙어있죠. 무슨 느낌이 올까요, 여러분? 예, 결과적으로 보면 큰 성과를 못 거뒀어요. 왜냐? 이때까지만 해도 원나라가 아주 건재했거든요. 원의 간섭과 권문세족들이 힘이 셌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시도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뭔가 가시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던 사람이 충선왕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충선왕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실패죠.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적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공민왕입니다. 자, 여러분, 공민왕은 여기 32페이지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좀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네, 여러 가지 사극 드라마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민왕의 이름을 잘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원간섭기의 왕들의 이름은 첫 글자가 뭐로 시작한다고 했었어요? 네, 굴욕적인 충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근데 공민왕은 조나 종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네, 충이 아니라 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공민왕은 충자를 뗐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성공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민왕의 여기 반원, 자주라고 되어 있죠. 네, 대외적으로는 반원 정책이에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뭘까요? 왕이잖아요. 그 앞에 왕들도 다 이걸 시도했습니다. 왕이라면 다 모든 이걸 원해요. 뭘 강화시키려고 할까요? 네, 왕권 강화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반원 자주, 내부적으로는 왕권 강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공민왕의 이 정책과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민왕 같은 경우는 수능에 단독으로 출제될 정도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왕이거든요. 자, 근데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공민왕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치가 매우 뛰어났다. 이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태어났을 당시의 시대 상황, 살았을 때, 활동했을 당시의 시대 상황도 무시 못해요. 개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다행히도 공민왕은 하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자, 보세요. 1번의 배경 보면 공민왕이 즉위하던 시기는 14세기 중반인데 이때 원이 쇠퇴하던 시기입니다. 원이 쇠퇴하고 어느 날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붉은 두건을 쓴 사람들, 네, 누굴까요? 홍건적이 막 오던 시기거든요. 홍건적은 나중에 홍건적 중에 무리 중에 한 명인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를 세우냐? 명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우리가 부르냐면은 곧 어느 나라는 멸망할까요? 원나라가 멸망하고 곧 중국은 어느 나라로 바뀔까요? 명나라로 바뀝니다. 원에서 명으로 바뀝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뭐라 부를까요? 네, 원, 명, 교체기라고 부릅니다. 즉, 원나라는 지는 해, 명나라는 뜬 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이 고려를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자기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고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자기 앞가림하기 바쁩니다. 그걸 공민왕이 잘 시기적절하게 잘 이용했던 거죠. 자, 그래서 공민왕의 목표는 내부적으로는 왕권 강화, 외부적으로는 원의 간섭을 벗어나 자주성의 회복입니다. 고려의 자주성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개혁 추진을 보겠습니다. 우선 반원 정책을 위해서
친원 세력을 제거한다. 그래서 친원 세력, 원나라랑 매우 친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기철입니다. 이 기철이란 사람은 자기의 누이를 원나라의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황후가 됐어요. 그래서 기황후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기황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여동생이 원나라 황제랑 결혼했어. 원나라 황제가 내 매제야. 막 이러니까 고려에서 완전 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기세 등등했습니다. 이 기철을 제거했습니다. 이 기철을 제거하면서 많은 원나라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제랑 복식 같은 게 격화됐죠. 떨어졌던 걸 다시 옛날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동행성을 우리나라 내부를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정동행성을 폐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토 3군데를 지금 빼앗겼죠. 그래서 서경 지역에 있는 동령부랑 제주도까지는 우리가 외교적인 루트로 회복을 했었는데 아직 회복되지 못한 곳이 있어요. 자, 말로 안 통해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뭘로 나가야 될까요? 행동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쌍성 총관부 같은 경우는 싸워가지고 공격해서 다시 회복한 지역입니다. 여기 교과서 통해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여기 위치를 봐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뜨는 해 명과 국교를 체결해서 원나라를 또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정개혁을 보겠습니다.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했어요. 이 사람을 새롭게 등용한 이유는 이 사람은 승려이다 보니까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종교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려이다 보니까 가족들과 연을 끊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문세족들과 이런 루트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권문세족들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권문세족을 처단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원나라에 아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백성들이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는 대농장 때문입니다. 앞에서 봤었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서는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세금 걷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리고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노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거나 뭐 그런 걸 제공할까요? 제공하지 않아요.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갑니다. 이 대농장의 규모가 점점점 커진다라는 말은 국가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 군대 가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농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에게는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권문세력들의 경제적인 이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신돈을 등용해서 특별한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그 기구의 이름이 무엇이냐? 좀 이름이 길어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데 하나씩 보면 돼요. 전, 민, 변, 성, 도감입니다. 6글자나 되죠? 자, 근데 두 글자씩 볼게요. 자, 도감은 뭐냐? 이 도감 좀 식목도감 기억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도감이라는 것은 그냥 행정기구, 정치기구라는 거예요. 이건 신경 쓰지 마요. 뭐뭐 하는, 일을 하는 기구예요. 중요한 말은 앞에 있는 4글자입니다. 자, 여러분, 전자는 무슨 전자일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네, 땅, 토지, 밭전이란 거예요. 요거는 민자는 무슨 민자일까요? 예, 백성민자입니다. 자, 이거예요. 변이라는 거는 변화시켜요. 정은 바로잡다라는 거예요. 자, 토지가 있는데, 땅이 있는데, 원래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가져갔어요. 그럼 원래 주인을 조사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그죠? 그 다음에 민이라는 것은 백성의, 그냥 단순히 백성이 아니라 백성의 신분이에요, 신분. 백성의 신분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노비면 상관없는데 원래 이 사람은 노비가 아닌데 불법적으로 노비로 전환돼서 지금 농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원래 신분으로 돌려준다.
이게 다 바로잡는 거예요. 올바르게 바로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겟은 땅과 백성의 신분이지만 이걸 합치게 되면은 대상이 뭘까요? 뭘 조사해서 탈탈탈 털겠다라는 걸까요? 네, 대농장입니다. 불법적인 대농장, 농장을 철폐하고, 그래서 이 불법적인 농장에서 일하는 노비가 된 사람을 원래 신분인 양인으로 해방시켜줘서 그 사람이 양인이 되면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되면은 권문세족의 경제적인 기반이 약화되거든요. 여러 가지 면으로 국가에겐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전민변종도감을 설치해서 농장을 다 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문세족이 이 신돈을 좋아할까요? 매우 싫어하죠. 신돈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많이 퍼지고 막 그래요. 자, 아무튼 결과 신돈, 그렇죠. 권문세족이 반발을 해서 신돈을 제거하고 공민왕을 시해하면서 공민왕이 시해당했습니다. 이게 좀 이 과정이 좀 그런데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노곡대장 공주예요. 공주라고 돼 있죠. 어느 나라 공주일까요? 네, 원나라 공주입니다. 근데 이제 온 나라 사람에서 모두 나쁜 사람이 아니고 고려 사람에서 모두 착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노곡대장 공주는 비록 원나라의 공주였지만 자기는 이제 공민왕에게 시집왔기 때문에 고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려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고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리고 되게 현명한 여자였고 엄청나게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민왕이 정말 일생을 거쳐서 너무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낳다가 옛날에는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요즘도 위험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아이 낳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노곡대장 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공민왕은 자신의 개혁 파트너, 자기랑 같이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결정할 때, 모든 조언을 이제 노곡대장 공주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파트너를 잃어버린 겁니다. 소울메이트를 잃어버린 거죠. 인생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개혁하던 사람이 어느 날 끈떨어진 연처럼 모든 이런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무엇하나 이런 인생의 회의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던 여자를 이제 잃어버렸으니까는 여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락에 빠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향락에 빠져가지고는 자제위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들, 경호원들을 이렇게 꾸렸어요. 근데 자제위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젊은 남자들, 잘생긴 남자들. 그래서 걔네들을 막 불러다가 같이 술 마시고 놀고 궁궐에 출입하게 한 거예요. 근데 자제위 병사들이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공민왕에게는 노곡대장 공주라는 정비 말고도 후궁들이 있었어요. 예쁜 후궁들. 근데 후궁들은 젊은 이제 여자인데 이 공민왕이 여자에는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렇게 얘네들이 자꾸 궁궐에 나가니까 얼굴이 눈에 있겠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자제위 중에 홍윤이라는 사람과 이 후궁 중에 한 명이랑 이제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네, 썸만 타면 다행일 텐데 이 썸을 너무 대놓고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어떤 환관에게 들켰어요. 이제 환관이 이걸 보고는 아싸 뭔가 잡았다 해가지고는 공민왕에게 꼰지릅니다. 저기 자제위에 있는 홍련이라는 사람과 이 후궁이 서로 밤마다 만나가지고는 썸 탄대요, 데이트한대요 라고 공민왕에게 얘기합니다. 공민이 혼자 술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민왕이 술김에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후궁인데 바람을 피다니 용서할 수 없다. 이 둘 다 죽여버리겠다. 새벽 되면 이 둘을 데리고 와라. 홍련을 데리고 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환관한테 이 공민왕이 근데 너도 알고 있네? 이거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네가 알고 있네? 그래서 야, 홍련 죽일 때 너도 같이 죽일 거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비가 자기는 지금 이제 상 받으려고 잘했다 해가지고 칭찬받으려고 뭔가 포상이라도 내려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이
이대로 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나 살고 싶은데 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 환관이 어떻게 하느냐, 홍윤한테 갑니다. 있잖아 홍윤,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홍윤이 아이 그걸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우리 둘 다 죽게 생겼던데 어떡하느냐 했더니 꼬드긴 겁니다. 야,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쓰자. 누굴 죽여버리자? 왕을 죽여버리자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개혁을 펼쳤던 군주, 존경받을 수 있었던 왕이었는데 끝은 좀 별로 안 좋게 끝났죠. 그래서 공민왕은 시해를 받고 공민왕의 어린 아들인 우왕, 차왕왕이 들어서면서 이제 고려 왕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성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는 이제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OX 문제 볼게요. 자, 1번. 원은 고려의 제도와 풍속을 인정하면서도 고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그렇죠. 국가 형식을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내정 간섭을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자, 원 간섭기에 고려에서는 몽골식 복장과 머리 모양 등이 유행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몽골풍이라고 불립니다. 자, 공민왕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동령부와 탐라 총관부를 돌려받았다. 여기는 충렬왕입니다. 공민왕은 외교적 노력으로 쌍성총관부를 찾은 게 아니라 군사적인 행동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기는 충렬왕입니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4번. 공민왕은 이 원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권문세족의 지지를 받아 자주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엄청나게 맞는 말 같지만 딱 하나가 틀렸죠. 권문세족은 공민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공민왕을 지지할 만한 사람들은 이 권문세족에 대항할 수 있는 공민왕이 기른 사람들이 있어요. 신진사대부들입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조선을 세우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쌍성총관부의 위치를 봐야 되니까 교과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133쪽이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은 표가 있죠. 왕실의 칭호격하해서 왕이 죽은 뒤에 부르는 이름을 시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조, 정종, 광종, 해종 이런 이름 조나 종으로 끝나죠. 근데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충, 무왕, 총선왕 이런 식으로 왕으로 이제 격하됐어요. 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왕이 본인을 부를 때 짐은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사극에서 많이 봤죠. 근데 고라는 단어로 떨어진 거고요. 신하가 왕을 부를 때 또 폐하라고 불렀는데 이제 전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왕의 계승자도 태자전하였는데 이제 세자저하 이렇게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떨어진 거예요. 자, 뒤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교과서 135쪽. 지도 보이죠,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붉게 돼 있는 부분, 여기 쌍성총관부 보이죠? 네. 여기를 이제 회복하고 수복하고 무력으로 원나라와 싸워서 다시 회복하고 일단 확대된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천리장성이 바로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였잖아요. 여기가 이제 1차 때 받았던 강동 육지였습니다. 동북구성이 이 이후에 여기까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여기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돌려줬잖아요, 여진에게. 그 뒤로 이제 뻗어나가지 못했는데 공민왕 때 이제 위기는 기회로 오히려 더 이렇게 확대된 겁니다. 싸워서 우리가 이 쌍성총관부 지역을 확대된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이 나중에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 이쪽을 이제 개척해서 오늘날과 같은 영토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 하단에 역사탐구 보겠습니다. 여기 좋은 자료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신돈이
전민병정도감 두기를 청하여 전국에 방을 붙여서 사람들한테 종이 붙여가지고 막 알리는 거 그게 방이에요. 전국에 방을 붙여 알리기를 백성이 대대로 지어 내려오는 땅을 힘 있는 집 여기서 힘 있는 집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 권문세족을 말합니다. 이 힘 있는 사람 이 권문세족이란 말 자체도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힘 있는 집이 빼앗고 또는 이미 땅 주인에게 주라고 국가에서 판결을 내린 것도 그대로 가지고 가지며 빼앗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어요. 뭘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죠. 불법적으로 토지를 지금 빼앗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는 그 백성을 우리 백성을 노예로 삼았다. 원래 이 사람은 그냥 양인인데 노예로 삼았다. 이에 이제 전민병정도감을 두어 이를 바로잡으려 하니 서울은 15일, 각도는 40일 이내에 그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며 하지만 기한을 지나 일이 발각되는 자는 조사하여 다스리되 거짓으로 호소한 자는 오히려 벌을 줄 것이니 너희 딱 기다려 가만 안 놔둘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